폴란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나라는 준비하지 않으면 또 무너진다는 것을. 전쟁을 직접 겪은 민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혹시 모를 날을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단련합니다. 나토의 그늘 아래 있지만 나토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방패는 조약이 아니라 강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은 대한민국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유럽의 중심에서 그들은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로 자신들의 미래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무기를 신뢰하는 걸까요? 그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이라고요? 나토 회의실에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보고였죠. 저는 리처드 하이든, 미국 텍사스 출신입니다. 전직 미 육군 정보장교였고 나토 전략자문을 거쳐 현재는 유럽안보전략연구소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7년째 거주하며 동유럽 방위전략, 러시아 확장 억제, 방산협력 정책을 연구해왔죠. 20년 넘게 유럽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 눈에 폴란드의 선택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미국 무기를 두고 왜 한국입니까?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이미 논란거리였습니다. GDP 대비 4.7%에서 4.8%로 올라간 상태였죠. 나토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제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적 자살 아닙니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무장합니까? 집단방위 조약이 있는데 말이죠. 유럽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폴란드 경제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재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역 21만 명, 영토방위군 수만 명, 거기에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까지 계약했습니다. 전부 한국산이었죠. 계약 규모만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도 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도 있는데 왜 한국입니까? 성능이 검증된 서방 무기 체계를 두고 아시아제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평화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보고서에 적었던 문장입니다. 저는 폴란드를 전쟁의 망령에 갇힌 나라로 봤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성적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했죠. 나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과잉 대응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르샤바 군사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복도를 걷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거의 없는 건물이었고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죠. 작전실 문을 열었을 때 참모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전선, 붉은 표시들이 지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였죠. 한 참모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동 시 12시간, 이 루트로 우회 시 18시간, 전부 시간 계산이었습니다. 참모들의 대화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방의 시계는 평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전날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참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우리 예산 편성 보시겠습니까? 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GDP 4.8%. 그 숫자 뒤에 담긴 의미를 저는 그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차 유지비, 탄약 비축량, 정비 인력 확충 계획.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폴란드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결심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폴란드 중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제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관측소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K2 전차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형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죠. 포신 안정성도 뛰어났습니다. 고속 기동 중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재장전 시간을 재봤습니다. 제 예측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폴란드 장교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격 후 즉시 이동, 재장전, 다시 사격. 그 속도와 정확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포탄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 이미 K9은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역추적이 불가능한 속도였죠. 옆에 서 있던 폴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건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죠. 그들에게는 완벽한 무기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정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현지 정비팀과 완벽하게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 부품,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전부 갖춰져 있었죠. 정비병 하나가 부품을 교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능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교육이 된 상태였죠.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운용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실전형 체계다. 한 폴란드 병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K2 전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따라잡게 만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폴란드는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산 겁니다. 생존을 산 거죠.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보증서였던 겁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평화는 준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폴란드의 국방비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는 통계가 아닌 상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동유럽 안보회의였죠. 폴란드의 군비 확장이 주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무장은 지역 긴장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집단방위 체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영국 대표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토 조약 5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아닙니까? 1949년부터 유지되어 온 철칙이죠. 그런데 왜 폴란드는 혼자 무장하는 겁니까? 이건 동맹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폴란드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외교관이었죠.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조약은 문서입니다. 공격은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4시간입니까? 48시간입니까? 72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바르샤바 작전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T-24, T-48.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이거였구나. 나토가 도착하는 시간. 폴란드가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 말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은 조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옵니다. 폴란드 대표가 답했습니다. 48시간 후에 오시겠죠. 하지만 전쟁은 첫 48시간에 결판납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쯤 우리가 남아있을까요?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폴란드 대표를 따로 만났습니다. 복도 한쪽 카페테리아에서였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토를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지 않을 뿐이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겐 서명보다 대기 시간이 중요합니다. 조약이 우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우릴 지켜주는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39년 9월,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약을 맺었죠.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조약은 있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토가 만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토가 느리다는 걸 깨달았죠. 조약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조약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저는 폴란드 국방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전시 비상 계획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장교가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벽에 붙은 매뉴얼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 비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시 운용 매뉴얼이었습니다. T24, T48, T72 모든 일정표에 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력 이동 계획, 보급선 확보, 민간인 대피, 전부 시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이라고요? 우리는 매일 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평시와 전시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속도만 다를 뿐이죠. 폴란드는 전시 계획을 평시 매뉴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대비였던 겁니다. 이건 대비가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죠.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계획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전자는 반응입니다. 후자는 준비입니다. 반응은 느립니다. 준비는 즉각적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전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일시적 상태였고 전쟁은 언제든 올 수 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바르샤바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죠. 한 카페에서 우연히 시민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이 국방비 논란에 대한 여론을 묻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빚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1939년의 말입니다. 한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나토는 믿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요. 젊은 대학생도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조약은 우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지였던 겁니다. 폴란드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정부도 군대도 시민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한 공원에서 영토방위군 모집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죠. 한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지원하십니까?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안 당하려고요. 누구한테요? 누구든요. 다시는 1939년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폴란드에게 적은 특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무방비 그 자체가 적이었던 겁니다. 1939년의 기억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당한다는 건 말입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브뤼셀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독일 대표의 발언, 프랑스 대표의 우려, 그리고 폴란드 대표의 답변. 조약은 문서입니다. 공격은 현실입니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토는 약속입니다. 훌륭한 약속이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 병력 이동, 작전 수립, 보급선 구축. 그 모든 게 시간입니다. 최소 24시간, 현실적으로는 48시간 이상입니다. 폴란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다가 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나토가 오기 전까지 혼자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48시간을 버틸 수 있다면 나토가 옵니다. 하지만 48시간을 못 버티면 나토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삶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살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믿었던 체계적 안전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토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70년 넘게 유럽의 평화를 지켜왔죠. 하지만 시스템은 느립니다. 그리고 전쟁은 빠릅니다. 폴란드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무장했던 겁니다. 그들은 나토를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더 믿었을 뿐이죠. 동맹은 약속이지만 자강은 실제였습니다. 서명은 느리지만 준비는 빠릅니다. 조약은 종이에 쓰이지만 전쟁은 땅 위에서 벌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방산업체 대표단이 바르샤바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후속 점검차 방문한다고 했죠.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정비 시스템 최종 점검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아닌 한국.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국립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전쟁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싶었죠.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 경로였습니다. 붉은 화살표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었죠. 바르샤바를 향해 일직선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7일 소련군의 침공 경로였습니다. 이번엔 화살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독일군과 정반대 방향이었죠. 저는 두 지도 사이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았던 겁니다. 서쪽에선 독일, 동쪽에선 소련. 두 제국이 폴란드를 짓밟았던 거죠. 지도 아래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 폴란드 침공. 9월 17일 소련군 동부 폴란드 침공. 10월 6일 폴란드 패전. 한 달하고도 닷새. 그게 폴란드가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39년 9월의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폭격당한 바르샤바 거리, 무너진 건물들, 피난 가는 사람들. 흑백 사진이었지만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 전차를 향해 돌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을 탄 병사들이 창과 총을 들고 철갑을 두른 기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했으나 준비되지 않았다. 기병대는 전차를 막을 수 없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용기는 있었지만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준비는 없었지만 싸워야 했던 거죠. 처음 오셨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 배지를 달고 있었죠. 네, 처음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입니다. 유럽 안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역사를 꼭 보셔야겠네요. 저쪽으로 오시죠. 그녀가 다른 전시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작은 방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1939년 9월의 폴란드 가정이었죠. 라디오, 식탁,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폭격 장면의 사진. 제 할아버지가 그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해설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병 장교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엔 독일군을 막았고 저녁엔 소련군을 막았다고요.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몰랐답니다. 서쪽을 막으면 동쪽이 뚫렸고 동쪽을 막으면 서쪽이 무너졌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온 적을 어떻게 막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동맹국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설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9월 3일에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보내지 않았죠. 그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비요? 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폴란드는 무너졌습니다. 한 달 만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약은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던 겁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군대는 오지 않았던 거죠.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1939년 9월 27일 바르샤바 함락 장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장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교 앞에서였죠.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맹국은 오지 않았다. 5글자였지만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폴란드는 혼자 싸웠고 혼자 무너졌던 겁니다. 해설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2번 속았다고요. 한 번은 독일을 믿지 않았어야 했고 2번째는 동맹을 너무 믿었다고요. 2번 속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독일은 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았죠. 하지만 동맹국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그거였습니다. 동맹도 때론 오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그제야 폴란드의 공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방위의 실패를 경험했던 겁니다. 1939년 조약은 있었지만 군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 도착했습니다. 벽 전체를 차지하는 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자는 반복한다. 저는 그 문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을요. 혼자 싸웠던 그 한 달을요. 동맹국을 기다리다 무너졌던 그날들을요. 해설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세 번째 기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속았고 두 번 무너졌다. 이제 세 번째는 없어야 한다고요.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 폴란드가 무장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박물관을 나오는 길, 입구에 있던 그 두 지도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독일군, 동쪽에서 오는 소련군. 폴란드는 그 사이에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폴란드는 다시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쪽엔 나토가 있지만 동쪽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위치였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GDP 4.8%를 국방비로 쓰는 이유를요. 빚을 내서 무기를 사는 이유를요. 그들은 무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억을 무장했을 뿐이었죠. 1939년의 기억, 한 달 만에 무너진 기억, 동맹국을 기다리다 죽은 기억. 두 번 속은 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재건된 현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폐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폭격당한 거리, 무너진 건물, 그리고 오지 않은 동맹국. 폴란드는 그 기억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그들의 교과서였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폴란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비 확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과잉이 아니라 백신이었죠. 다시는 1939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박물관을 나온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보낸 자료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방산 계약 현황 및 도입 일정. 한국이라고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 계약 규모만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값싼 아시아제 무기로 유럽을 지킨다고요? 말이 됩니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있는데 왜 한국입니까? 사무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삽니까? 진짜입니다. 지난달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난리였죠. 왜 한국입니까? 성능도 검증 안 된 무기 아닙니까?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싸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돈이 없어서 싼 무기를 선택한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가격만 보고 선택했을까요? 일주일 후 폴란드 중부 훈련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나토 동맹국 참관단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제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통할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오자는 생각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나라 무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대표들이었죠. 그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우리를 관측소로 안내했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K2 전차 기동훈련부터 보시죠.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재장전 시간을 재려고요. 서방 전차들의 평균 재장전 시간은 6초에서 8초입니다. 한국 전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10초, 12초.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K2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은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죠. 지형을 가리지 않고 기동했습니다. 언덕을 넘고 참호를 건너고 진흙길을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첫발 사격.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동시에 전차는 이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후 즉시 이동. 표준 전술이었지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재장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두 번째 발사. 저는 스톱워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초. 제 예측의 절반이었습니다. 이건 에밀 에이브람스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었죠. 옆에 있던 독일 무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2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고속 기동 중 세 번째 사격. 또 명중. 포신 안정화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값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이 첫 발을 쏘았습니다. 목표물 명중. 그런데 사격 직후 바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지를 떠나는 거였죠. 이동하면서 재장전까지 했습니다. 다음 진지에 도착. 즉시 사격 재개. 3연발 사격 후 또 이동. 이 모든 게 5분 안에 끝났습니다. 슛 앤 무브 슈트 언드 무브입니다.
폴란드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적의 역추적이 불가능한 속도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최신 전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생존 전술이죠. 자주포가 한 곳에 머물면 적 포병에 역습당합니다. 그래서 쏘고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K9은 그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폴란드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이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속도 때문입니까? 속도만이 아닙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라고요? 장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나토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시간이죠. 그 48시간 동안 우리는 혼자입니다. 완벽한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라고요? 네. 미국 무기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납기가 3년입니다. 독일 무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3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기.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은 1년 안에 납품합니다. K2 전차 첫 배치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6개월. 미국이나 독일 같으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정비구역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 정비병들과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부품 교체, 시스템 점검, 전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폴란드 정비병이 부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2주입니다. 2주요? 한국 기술진이 가르쳐줬습니다. 매뉴얼이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훈련, 정비, 매뉴얼, 부품 공급, 모든 게 패키지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한 거였죠. 저녁에 폴란드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전차병이 K2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따라잡게 만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더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전차가 느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전차가 빠르면 우리가 삽니다. 저는 그 말에서 폴란드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도구였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2의 재장전 속도, K9의 기동력, 정비 시스템, 훈련 체계, 모든 게 실전형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였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납기 6개월에서 1년. 이건 폴란드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창밖으로 훈련장이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 전차들은 내일 아침이면 실전 배치될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들의 생존을 결정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무기를 비웃지 않게 됐습니다. K2와 K9을 직접 본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년 만에 전차 180대를 납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국 방산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계약을 체결한 게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배치가 도착한 게 2023년 초였습니다. 6개월도 안 걸렸던 겁니다. 저는 한국방산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재고가 있었습니다. 재고요? 한국군 납품용으로 생산하던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폴란드에 보냈습니다. 한국군은 다음 생산분을 받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자국 군대 물량을 먼저 수출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 군대 무기를 먼저 수출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급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폴란드가 급했으니까 자국 군대보다 폴란드를 먼저 챙겼다는 겁니까?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급할 때가 어떤 건지요. 1950년 6월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탱크도 없고 대포도 없고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무기가 없어서요. 만약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탱크를 줬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도 폴란드처럼 침략을 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경험이 있었던 거죠. 폴란드를 보면 1950년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한국방산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추구했던 겁니다. 다음 날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국방산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관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업체들과 달랐습니다. 무기 성능 자랑이 없었습니다. 대신 납품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K2 전차 180대, 2027년까지 완납 예정입니다. K9 자주포 212문, 2026년까지 완납입니다. FA50 전투기, 2028년까지 전량 인도됩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정비훈련센터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폴란드 정비병 300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이고 현재 2기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무기만 팔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시뮬레이터는 다음 달 도착합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실제 탄약 쓰지 않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연간 훈련비가 60% 절감됩니다. 폴란드 차관이 물었습니다.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현지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착공 예정이고요. 완공되면 기본 부품은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현지 공장이라고요?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를 따로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기술이사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현지 공장까지 지어줍니까? 그럼 나중에 폴란드가 한국 없이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라고요? 그럼 한국은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폴란드가 강해지면 우리도 이익입니다. 러시아를 막는 전선이 하나 더 생기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략적 사고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혼자서는 못 막는다는 걸요. 1950년 우리도 혼자였습니다. 미군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폴란드가 강해지면 유럽이 안전해집니다. 유럽이 안전하면 세계가 안전하고요. 결국 우리도 안전해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연대였던 겁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완벽한 무기를 만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무기는 느립니다. 설계에 5년, 개발에 5년, 생산에 3년. 전쟁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즉시 가능을 추구합니다. 80% 완성도로 1년 안에 주는 게 100% 완성도로 5년 후에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80%도 충분합니다. 0%보다는 낫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방산의 철학은 속도였습니다. 완벽보다 신속, 기술보다 실용, 판매보다 협력. 폴란드 군사국 담당자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유럽은 평화시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3년 후, 5년 후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국과 폴란드는 전시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나라는 시간을 다르게 셉니다. 저녁에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납품 속도, 유럽 방산과의 비교 데이터, 폴란드의 선택 이유.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납품합니다. 독일은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3년에서 5년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서방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모든 승인을 받고 모든 서류를 완성한 후에 납품합니다. 그게 2년, 3년 걸립니다. 한국은 즉시를 추구합니다. 기본 기능이 작동하면 바로 보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업그레이드합니다. 그게 6개월, 1년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평화시엔 서방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시엔 한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전시를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었습니다. 48시간 안에요. 폴란드는 그 48시간을 버티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빠른 무기를요. 3년 후에 완벽보다 1년 안에 실용을요. K2의 속도는 엔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1950년 한국의 아픈 경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던 그 기억에서요. 폴란드와 한국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했던 겁니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체를 확인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르샤바 의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비 증액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었죠. 신문 헤드라인은 연일 국가부채를 다뤘습니다. 폴란드, 무기 구매로 재정 적자 심화, 국방비 4.8%, 경제 파탄 우려 차세대에게 빚 물려주는 정부. 제 책상 위에도 관련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폴란드 경제학자 27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우려 성명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 속도로 군비를 확장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였죠.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인프라 투자가 중단되고 청년 실업은 더 악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과대평가한 걸까요? K2와 K9의 성능에 감탄했지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별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나라가 파산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폴란드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권고치인 60%에 접근하고 있었죠. K2, K9, FA50 계약 규모만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탄약 비축, 정비시설, 훈련 프로그램 비용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국방비는 생산적 투자가 아닙니다. 도로, 병원, 학교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폴란드 청년 실업률은 이미 15%를 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인력 부족에 시달렸죠.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병원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한 경제학 교수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경제적 자살입니다. 우리는 전쟁도 없는데 전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편 안보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죠. 야당 의원들은 소리쳤지만 표결에서 졌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정확히 그 무렵 벨라루스 국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연락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죠. 지금 즉시 동부 국경작전본부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1시간 후 저는 폴란드 동부 비아위스토크 인근 작전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미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작전실이었죠.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야간 감시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었죠. 벨라루스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점들이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이었습니다. 군용인지 민간용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죠. 스크린에 표시된 숫자만 10여 개였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작전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장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신이 오가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한 장성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경계태세 브라보로 상향. 국경 부대 전원 배치. K9 3포대 발사 준비 위치로 이동. K2 1대대 대기 지점 전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시각을 기억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감시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군 부대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력이 전개되고 있었죠. 4시 29분. 새로운 영상이 추가됐습니다. K9 자주포들이었습니다. 이미 지정 위치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12분 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12분 만에 전개를 완료했던 겁니다. K2 전차들도 움직였습니다. 국경에서 20km 떨어진 대기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야간이었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며 정확하게 움직였죠. 훈련처럼, 아니 훈련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작전실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K9 3포대, 발사 위치 도착. 준비 완료. K2 1대대, 대기 지점 전개 완료. 명령 대기 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죠. 벨라루스 국경에서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침범하고 있었고 폴란드군은 즉각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상황이 변했습니다. 스크린의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영공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도발이었는지 정찰이었는지 우발적 침범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군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신속했고 정확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5시 30분 경계태세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부대들은 즉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상태를 유지했죠. 혹시 모를 재침범에 대비하는 겁니다. 한 폴란드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한 것처럼요. 매주 있는 일입니다. 매주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이 매주 벌어진다고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론 침범, 영공 근접, 정체불명 선박, 불법 월경 시도.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 국경은 늘 뜨거웠던 겁니다. 이번처럼 큰 규모는 드물지만 작은 사건은 거의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새벽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국경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 20km 지점에 K2 전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엔진을 켠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새벽 일을 곱씹었습니다. 드론 출현부터 전군 대응까지 걸린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 공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K2와 K9이 없었다면요? 만약 폴란드가 경제적 합리성을 선택해서 군비 확장을 포기했다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는 무너졌을 겁니다. 12분 안에 대응하지 못했다면 국경은 뚫렸을 겁니다. 폴란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과잉이라 부르는 그 군비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바르샤바 시내로 나갔습니다. 국방비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중앙광장 근처 카페에 앉았죠.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였습니다. 한 명이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이 정도면 우리 세금이 더 올라갈 겁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으면 끝입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가가 크다는 걸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요.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식당에서, 서점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방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모순처럼 보였지만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쪽 다 진실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65%가 국방비 증액을 지지했습니다. 경제 악화를 우려한다는 응답도 70%였습니다. 두 숫자가 공존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아프지만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녁에 한 공원을 지나가는데 영토방위군 모집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이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그 옆에서 또 다른 청년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국민 전체가 전선이었습니다. 정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회만 결정하는 게 아니었죠. 시민들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빚을 감수하고 세금을 내고 군에 입대하면서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드론 침범, 12분 만에 군 대응, 거리의 여론, 영토방위군 모집,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우려도 맞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폴란드는 위험합니다. 부채가 쌓이고 있고 복지가 줄고 있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드론이 나타났을 때 경제 지표가 뭘 해줍니까? GDP 성장률이 벨라루스 국경을 지켜줍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러시아 탱크를 막아줍니까? 폴란드의 군비는 과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이었습니다. 1939년의 기억, 준비하지 않아서 무너진 기억, 동맹국을 기다리다 죽은 기억. 그 기억이 그들을 무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났고 사람들이 걸었고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빚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빚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국경 긴장 위에요. 폴란드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빚을 지더라도 방패를 든다고요. 왜냐하면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나라는 되찾을 수 없으니까요. 1939년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전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긴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의 드론들, 칼리닌그라드의 미사일 기지, 우크라이나의 포성. 전쟁은 저 너머 국경 밖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낮이 조금 긴 평시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긴 낮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오기 전에요. 빛보다 두려운 건 무방비였습니다.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공포가 아니라 기억이었다고요.
벨라루스 국경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게 특별한 초청이 왔습니다. 폴란드-한국 합동훈련 참관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 무관들에게 공개되는 훈련이었죠. 규모가 컸습니다. K2 전차 1개 대대, K9 자주포 2개 포대, 그리고 한국 기술진 50여 명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훈련장은 폴란드 중부 드라프스코였습니다. 나토 훈련장으로도 사용되는 대규모 시설이었죠. 도착했을 때 이미 각국 무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심지어 스웨덴 대표도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러 온 겁니다. 관측소에서 훈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넓은 평원이었습니다. 표적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참호와 엄폐물들이 실전처럼 배치되어 있었죠. 날씨는 흐렸습니다. 가을 날씨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상적인 훈련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K2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대가 동시에 전개됐죠. 대형을 유지하며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차들 옆에 폴란드 국기와 함께 작은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표식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붙인 것 같았죠. K9 자주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식 옆에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독일 무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뭡니까? 폴란드 장교가 답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붙인 겁니다.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국기를 자기 전차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K2 전차들이 첫 번째 표적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기동도 멈추지 않았죠. 쏘고 움직이고 다시 쏘고 움직였습니다. 교과서적인 기동 사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도 투입됐습니다. 육문이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성이 울렸고 포탄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동했죠. 슈덴 무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된 생존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끈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탄약 보급 지점에서, 지휘 차량 옆에서. 그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폴란드어도 한국어도 서로 못 알아들었죠. 하지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폴란드 정비병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보여줬습니다. 부품을 분해하고 점검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요. 폴란드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국 교관이 폴란드 전차병들과 함께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죠. 가끔 질문하고 한국 교관이 답했습니다. 통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몸짓과 화면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협력이었습니다. 동반자 관계였죠. 훈련 중간에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전차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방 무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국에 연락하고 기술진 파견을 요청하고 부품 도착을 기다렸을 겁니다. 며칠이 걸렸겠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 2명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폴란드 정비병 3명도 함께였죠. 그들은 즉시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를 찾았습니다. 15분 후 부품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예비 부품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교체 방법을 보여줬고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작업했습니다. 30분 후 전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발생부터 수리 완료까지 30분. 나토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실이었죠. 폴란드 지휘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2호차 복귀, 훈련 재개 가능. 전차는 다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한 평가 회의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와 폴란드 지휘관이 나란히 섰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죠. 폴란드 여단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죠. 폴란드 병사들의 숙련도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겁니다. 그들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폴란드 병사들이 함께요. 국경이 없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던 겁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저는 한 장면을 더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병사 한 명이 K9 자주포 옆에 서서 태극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포신에 붙은 작은 스티커였죠. 그는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폴란드어였지만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훈련장 근처 군 숙소에서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장교들과 한국 대표단이 함께했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맥주가 나왔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로의 나라 사진이었죠. 한 폴란드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맥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나토는 우리 동맹입니다. 훌륭한 동맹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침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혼자 싸워야 했던 것도요. 동맹국을 기다려야 했던 것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결심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훈련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병사들이 태극기를 붙인걸요.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형제로 봅니다. 형제라고요? 네, 형제국입니다. 피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상처로 맺어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형제국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둘 다 침략당했습니다. 둘 다 혼자 싸웠습니다. 둘 다 동맹국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던 겁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억은 같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훈련장 저 너머로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신의 윤곽이 보였죠. 그리고 그 전차들 옆에 작은 태극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깃발들이 거기 있다는 걸요. 폴란드 병사들은 한국 무기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였습니다. 이건 연대였습니다. 이건 같은 상처를 가진 두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나토는 조약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방패였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폴란드 병사들이 신뢰하는 방패였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동맹이었다고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형제였다고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이해했습니다. 침략의 공포를 이해했고, 준비의 필요성을 이해했고, 생존의 절박함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냉철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결심은 뜨거웠습니다. 그 둘이 만났을 때 무언가 특별한 게 탄생했던 겁니다. 나토보다 빠르고 조약보다 확실하고 약속보다 실제적인 것. 그게 바로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준비 위에 서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두 나라의 신뢰 위에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나라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사였던 겁니다. 몇 달간의 폴란드 현지 조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맹을 넘어선 방패. 책상 위에는 지난 반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군사본부 방문 기록, K2와 K9 실사격 데이터, 벨라루스 국경 긴급 상황, 보고서, 합동훈련 관찰 노트. 모든 자료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기도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걸었고 차들이 지나갔고 카페에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릴 시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그리고 두 나라의 신뢰. 그것들이 이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폴란드의 역사를 요약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과 소련의 양면 침공, 한 달 만에 패배, 동맹국의 부재, 그리고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또다시 혼자 싸웠던 63일, 그리고 2025년 폴란드는 다시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말입니다. 서쪽엔 나토가 있고 동쪽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위치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문득 한국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차도 없고 중화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K2 전차가 있었다면, K9 자주포가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동맹국도 빠르게 오지 않으니까요. 폴란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1939년 그들도 동맹국을 기다렸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이 오기 전에 폴란드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폴란드는 공산권이었습니다. 소련 편이었죠. 그들은 한국과 싸웠던 진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75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로 자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돌았지만 정신은 닮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침략을 당했고 혼자 싸웠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보고서에 한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역사적 공감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공통점을 나열했습니다. 침략의 역사, 분단의 경험,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 그리고 생존의 의지. 이 공통점들이 두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해로요. 거래가 아니라 연대로요.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6개월간 협조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국방장관실에서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악수하며 물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안전합니다. 나토 덕분입니까? 아닙니다. 폴란드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덕분입니다.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이든 박사님,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압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침략이 뭔지, 준비가 왜 필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경험으로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나토는 훌륭합니다. 우리는 나토를 믿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48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48시간을 혼자 버텨야 합니다. 한국은 그 48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 무기로요? 무기만이 아닙니다. 신뢰로요. 그들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있을 거라고요. 기술진이든 부품이든 훈련이든 48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나토는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72시간 후에요. 한국은 기술진을 보냅니다. 하지만 48시간 안에요. 어느 게 더 필요할까요? 전쟁 초반 48시간은 결정적입니다. 그 시간에 전선이 정해지고 승패가 갈리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폴란드는 그걸 알았습니다. 1939년이 가르쳐줬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나토 회의실에서 한국이라고요? 라고 비웃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형 생존 도구였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건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고, 무기가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마지막으로 폴란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장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GDP 4.8%의 국방비, 수백억 달러의 빚, 매주 반복되는 국경 긴장, 그리고 K2 전차 180대가 그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르샤바가 작아졌고 국경선이 보였고 유럽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침략을 당해본 국가만이 그 심정을 안다고요. 혼자 싸워본 국가만이 준비의 중요성을 안다고요. 그리고 무너져본 국가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고요. 폴란드와 한국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경험이 그들을 연결했던 겁니다. 형제국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략의 상처, 배신의 상처, 무너짐의 상처.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폴란드에서 한국을 보았다. 두 나라는 모두 강대국의 발밑에서 신음했지만 무릎 꿇지 않았다. 폴란드는 이제 다시는 속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방패는 나토가 아니라 한국이다.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직설적인가? 나토 동맹국들이 기분 나빠할까? 하지만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6개월간 본 진실이었죠. 계속 썼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우리의 기술이 만났을 때 전쟁은 멈춘다. 억제란 바로 그런 것이다.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장하고 백업하고 제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토 본부로 갈 겁니다. 유럽안보전략 연구소로도 갈 거고요. 각국 국방부도 읽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 결론에 동의할까요?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했다, 폴란드의 선택을 미화했다.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걸 썼습니다.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분석가의 의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폴란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K2 전차들이 순찰하고 있다는 걸요. K9 자주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요. 폴란드 병사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의 전차에는 작은 태극기가 붙어 있다는 걸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르샤바 군사본부의 긴장된 공기, K2의 재장전 소리, 벨라루스 국경의 드론들, 합동훈련의 포성, 폴란드 대령의 말, 형제국은 상처로 만들어진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1939년 폴란드의 침공과 1950년 한국의 침공, 두 나라의 무너짐과 재건, 그리고 2025년 두 나라의 만남.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때론 다르게 반복됩니다. 폴란드는 1939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다릅니다. 이번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엔 한국이 있습니다. 나토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토는 조약입니다. 한국은 방패입니다. 폴란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조약과 방패, 약속과 실제, 72시간과 48시간. 저는 믿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국은 나토보다 더 든든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폴란드에게 한국은 나토와 함께하는 방패입니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것이 제가 6개월간 폴란드에서 본 진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엔진 소리, K9 자주포의 포성, 그리고 폴란드 병사가 태극기를 쓰다듬던 그 장면. 그것이 제가 폴란드에서 본 미래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